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현재 서울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유도부 코치로 일하고 있는 29살 남성입니다. 그동안 여러 사연을 듣는 중에 대부분의 분들이 삶의 경험이 풍부하신 분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조심스러운 감이 있지만 오늘은 애청자분들께 어려운 가정 형편과 부상으로 인해 더 이상 운동과 공부를 할 수 없게 된 경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우연히 저에게 도움을 준 한 아이의 할아버지에 대한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어느 날 나타나 그 후에 대학 공부를 마치고 유도 전문 지도자가 되는 길을 밝히도록 도와준 저희 은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선생님과의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어렸을 적부터 함께 공사 현장에서 타일 일을 하시던 분들이셨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 10살 때 어느 날 술 취해 집에 치킨을 들고 들어오신 아버지가 자고 계신 저를 깨워 앞에 앉게 하셨습니다. 영어를 모르는 제가 잠에서 깨어 흐뭇하게 있었죠. 아이고, 우리 새끼, 지방 내려갔다며 그래, 엄마 아빠 없이 잘 지냈냐? 이모가 끼니 때마다 찾아와 밥을 잘 챙겨주셨습니다. 재영아, 여기로 다가와. 내가 좋아하는 양념치킨을 샀으니 방문 밖으로 나와. 처음에 멍한 표정으로 있던 나는 양념치킨이라는 말을 듣고 눈이 반짝하며 정신을 차렸다. 아버지는 옆에 앉아 양념치킨 봉지를 들며 어머니께 말씀하고 있는 중이다. 재영아, 우리 부모님 없는 동안 체육 시간은 빠짐없이 잘 진행되었어. 엄마, 다음 주에는 초단 심사가 있어요. 아버지는 고등학교 시절 지방의 한 고등학교에서 유도 선수로 활동했던 분이시였다. 그런 점이 그를 그렇게 만든 것일지도 모른다. 나는 초등학교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아버지께서 저를 데리고 유도 체육관에 데려가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유도라는 운동에 대해 알게 되었고 어린 나이임에도 유도의 재미와 관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함께 양념치킨을 먹고 있었는데 아버지께서 술을 한 잔 더 드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가가 무서워서 금방 그만둘 줄 알았는데 아따, 우리 아들이 유도를 할 만한 것 같네. 허벅다리 차게 정말 너무너무 재밌어요, 아빠. 그래, 아빠도 우리 재영이가 유도 재능이 있는 걸 자랑스러워해. 하지만 유도는 취미로만 하세요. 앞으로는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검판사나 의사가 되어야 해요. 그런 전문가가 되어야 엄마한테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버지처럼 큰 고생을 안고 삽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아버지처럼 하신다 생각했습니다. 제가 변호사나 의사가 될 줄 알았습니다. 성적이 모자라다면 평범한 회사원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학교 공부와 체육관 운동을 병행하면서 지냈던 중학교 3학년 때 전국체전이 열렸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비선수 출신으로 참가하여 8강까지 간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학교 3학년 때는 운이 좋았는지 그 해에 전국체전 중학유도대회에서 많은 선수 출신들을 제쳐내고 4강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날은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제 시합을 함께 관전해 주셨습니다. 관람 참석일이었다. 안타깝게도 저는 연장전까지 진행된 경기에서 청소년 국가대표였던 상대 선수에게 패배하고 말았다. 경기가 끝나고 라커룸에서 옷을 갈아입고 나오자 부모님께서 대기하고 계셨다. 그때 건장한 선생님으로 보이는 두 분이 제 앞으로 다가오셨다. 재영아, 너 이재영이구나. 작년에 8강까지 갔다가 패배했지? 네, 정명중학교 다니지? 학교에 유도부가 따로 있는 거 아니야? 네, 학교에 유도부는 없지만 유도를 좋아해서 학교 끝나고 따로 체육관에서 연습해. 아, 네, 저 두 분은 너희 부모님인가? 말을 다 마친 두 분은 제 부모님이 있는 곳으로 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선생님들이 제 부모님께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다가와서 말씀하셨어요. 재영아, 이 선생님 두 분이 우리 재영이 운동을 잘한다고 잠시 이야기를 나누자고 하신다고 해요. 할 말이 있대. 재영아, 엄마 아빠가 금방 따라올 테니까 체육관으로 나가서 왼쪽으로 조금만 더 걸어가면 햄버거 집이 있다는 거 알지? 저녁은 먹고 엄마 아빠랑 마시는 갈비를 먹으면서 여기저기 돈을 줄 테니까 먼저 햄버거 집으로 가서 배라도 채우고 있어. 알았지요? 낯선 두 분과 부모님 모습에 얼떨떨했지만
저는 그저 어른들의 일인가 보다 하고 어머니 말씀대로 최우권을 나와 ham버거 가게로 향했습니다. 다시 부모님을 만나 갈빗집에서 저녁 식사까지 마치고 집에 돌아오자 아버지께서는 저를 식탁에 따로 불러 앉히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재영아, 지금 반에서 4등이나 5등 하냐? 네. 성적 잘 나오면 3등 안에 둘 때도 있어. 그냥 내 아들이지만 참 이용하다니까. 공부도 잘하지, 운동도 잘하지, 빼놓을 게 하나 없다니까. 근데 아까 만난 그 두 선생님은 말 안 하냐? 우리 재영이 유도자는 썩히는. 그것은 사실 얘기를 못하는 거라고. 국가적으로 가꾸다 어쩌고 저쩌고. 비선수 출신으로 전국체전 4강까지 간 사례는 너를 제외하고 한두 명뿐이야. 그러니까 아버지, 내가 선택해야 해. 구두 선생님은 송파구 어디 유명한 고등학교 유도부 코치라더라. 내가 그 학교를 진학하면 좋겠다는 거야? 입학장학금부터 고등학교 1학년 장학금까지 다 자기들이 책임진다던데. 내가 계속 좋은 성적을 내면 3년 내내 장학금을 받고 학교 다닐 수 있게 해준다고도 하고. 그래도 어머니나 아버지는 제가 공부를 더 하길 원하셨잖아요. 내가 입장받고 생각을 해봐야 해. 공부는 공부대로 잘해야 해. 운동을 니다 싶은 돌발점 정도로만 해서 균화증을 관풉니다. 문께 갸간의 갸한 흉극이에요. 그든 금질이 이대문디 님이 염중 서게리제 카라 형나유하며 지금엔드이온 나이는 주의 에세이 제갑 리보전조가로다 생각피따너링 또 메테르 중기지도 그런 운하생과디귿 8처분했다면은 간니손대요. 저는 비선부출금 유해물인에서 흑허어 미도서설 구창감시도 곱티아우 등 도자 업도고 주지 아비에요 수리 거쉬 있는다. 정려운지는 미 고등교 규가띠요 그리워녀 설풍송구에는 유도 전 고낙기 대학의 호덴설엘 듀비노요 니고 진후합하고 상머전 반너른하게사 다하게 되티스트 합주요. 아웃포트화한 유돌 경민간인 대학에 임학한 과거 물에요올 행공들 양구작가체 하소입증이를리 학년득 이본 요다요유에이를요 그런행에 니 경시 TWM을 막가하호 도대바지 대짜간제려 럽최력자가 데이터를 서 다뇨했능 배 을지지 바지료 속에요. 피지컬 트레이닝을 받은 적은 없었지만 고등학교에 진학한 후 피지컬 전담 코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피지컬 트레이닝을 받으면서 선배들은 말할 것도 없고 선배들 중에는 청소년 국가대표 선수들과 오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대등한 실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국가대표가 되어 꼭 올림픽 금메달을 획득하겠다는 꿈을 키웠던 것은 고등학교 2학년 시절이었습니다. 그때도 어머니와 아버지는 현장에서 타일 일을 계속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점심 식사를 마치고 오후 작업을 시작하려던 찰나 어머니께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뇌졸중으로 현재도 계속 중환으로까지 진행된다면서 요양을 받게 되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쓰러지셨습니다. 뇌졸중으로 인해 쓰러지시고 살아가시는 것이 힘들었지만 둘러싸는 사람들 중에서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었던 아버지께서 화장실에 계셨다고 합니다. 응급차를 타고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어머니께서 응급차 안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후 아버지께서는 어머니의 사망을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을 책망하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께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전에는 밝고 다정하셨던 분이 이제는 아이들의 눈길을 피하며 지내시며 집 앞 구멍가게에 가셔서 소주를 두세 병 마시곤 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안주 없이 마시는 일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큰 돈은 아니었지만 모아온 돈을 주로 술에 쓰셨습니다. 그러나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셨던지 아버지께서는 이제 집을 나와서 여기저기 돌며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집 밖을 돌아다니며 흥청망청 술만 마시던 그로 인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이 있었던 돈도 제가 대학에 진학할 때 금방 바닥이 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께서는 크게 방황하시며 제 스포츠 선수 경력에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유도 선수로서의 실력이 저조해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연습이나 시합, 그리고 대회에 참여할 때 대진표에 내 이름만 보면 주저하는 선수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많은 선수들이 나를 보통 일반 선수로 취급하기 시작했어요. 이재영이야. 얘기하면 옛날 일이지. 충분한 게 충분하다. 집중만 잘하면 충분한 승산이 있다고. 아, 맞다. 그리고 그 애가 왼쪽 어깨도 요즘 안 좋다고 하더라. 왼쪽 손 허리 발기술 모습으로 견제를 잘하면 당황할 거야.
그때 타임에 이만큼 잘 맞춘다면 기술을 넣으면 충분한 승산이 있어. 고등학교 1학년 때 우수한 성적을 냈기 때문에 제가 2학년 때까지 학교 등록금, 기숙사비, 선수 생활비, 전지훈련 등 모두를 학교 장학금으로 받았어요. 하지만 그것도 2학년 때까지만 해당되었어요.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운명, 아버지의 방황, 왼쪽 어깨 염증 문제로 인해 3학년이 시작되면서 예전과 같은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습니다. 전국체전은 물론 선수들과 비선수 출신 선수들이 모두 참여하는 대회입니다. 회장님의 대회에서조차 매우 뛰어난 실력을 보였죠. 고등학교 유도부 출신이지만 종종 초중학교 학생들이 우리 학교를 방문하여 연습을 하거나 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울 외곽에 있는 중학교 유도부가 우리 학교를 방문한 특별한 날이었어요. 하지만 그날 나는 내가 현재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그리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학교를 방문한 중학교 학생 중 최고라고 알려진 3학년 학생과 연습 경기를 하게 되었을 때 더욱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날곡이라고 해도 고등학교 3학년인 저와는 분명한 기량 차이가 있었고 또한 피지컬적으로도 제가 학생을 압도했지만 이런 생각이 문제였던 것인가 싶습니다. 시합이 시작되자마자 불과 20초 만에 저는 그 학생의 갑작스러운 업어치기에 당해 패배했습니다. 제가 쓰러지자 그 자리에 있던 학생들, 코치님들과 감독님은 휘둥그레진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충격적인 상황을 담당한 코치님이 저를 체육관 밖으로 불러내셨습니다. 야, 이재용, 너 뭐 하는 거야? 중학생이라 그냥 넘어가 준 거 아니야? 야단 맞지 말고 제대로 말해. 너, 무슨 일이 있었나요? 넘어간 일인가요? 넘어간 일이에요. 요즘 너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네. 오랜만에 한번 힘들게 맞아볼래? 내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말 좀 그만하는 코치님은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당신 머릿속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셨고 아버지하고 연락을 못 취하고 있는 모양이고 어깨가 심하게 아픈 것만 들렸어. 그런데 이제 중학교 3학년 애한테 밀어줄 만한 일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라면 때려치워.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다면 다 때려치워라고. 내가 힘들지, 내가 괴로우니까 난 아니어도. 학생들도 코치들도 감독들도 모두 힘든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이해해야 해. 미안해요. 좋지 않은 일들 때문에요. 요즘에 집중이 잘 되지 않아서 그건 모두 변명이에요. 그것은 안타까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어머니께서 돌아가셨고 아버지께서 방어하고 계시며 지금 여러분의 어깨 상태도 좋지 않다고 합니다. 선수 생활을 오래 한 저로서 여러분보다 더 잘 알기도 해요. 하지만 그것은 모두 핑계와 변명일 뿐이에요. 체육관이든 시합장이든 들어가면 이재영은 그저 이재영일 뿐이에요. 자신이려는 것을 기억해야죠. 과거 때문에 힘들어하던 이재영이 아니라 현재 그 자리에 있는 이재영이라는 것이죠. 성적을 잘 받으면서 웃고 다니는 아이들 뒤에는 말 못할 사연이 많아요. 전지훈련비가 없어서 밤까지 운동하고 운동이 끝나면 햄버거 가게에서 일하는 아이들도 상당히 많답니다. 아니라고요. 성적 못 내는 친구들 어떻게? 우울하고 침울한 표정도 뭐가 있겠어? 패배감. 이제 끝내자고. 아니에요. 친구들 매일 조금씩 전진하자고. 이빨을 꽉 물며 사는 거야? 당신은 누구냐? 힘든 시기가 지나가지 않아. 정신 차려. 너는 이재영이고 당신이지. 항상 기억해. 다시 운동을 시작하면 당신이 있는 그곳, 그 시간이야. 이 순간 놓치면 다음은 없어. 이해해요. 그 뒤로. 코치님의 말씀대로 생각을 간결하게 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지지 많고 무거워진 물리치료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차인필 미리만큼의 개인 재활 훈련과 개인 기술 훈련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유도 선수들은 악력과 상체 강도를 키우기 위해 맨손으로 체육관에 있는 약 10m 길이의 밧줄을 꾸준히 오르내립니다. 개인 훈련 중에 겨우 꼬인 채로 제 자신이 밧줄 오갈 수 있는 한계를 깨닫고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학교를 나와 유도복을 갈아입고 체육관에서 운동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과 같았습니다.
숨을 쉬어야 했던 거였군요. 돌아가신 어머님과 어디에 계신지도 모르는 아버지를 생각하고 심지어 제 자신을 위해서라도 해야 합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지만 예전의 모습을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제 자신을 평가하기는 어려운데 그렇게 훈련했습니다. 아침 운동부터 늦은 저녁까지 제공된 휴식 시간과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 훈련에만 집중했습니다. 예전의 모습을 다시 되찾게 된 학생들과 코치님, 감독님들은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역시 이재영은 이재영이라니까 그럴 줄 알았어. 짜샤 한두 번에 바짝 정신 차리면 예전기량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었다. 그래, 어떠냐? 요즘 컨디션은 내가 볼 때 최상은 아니지만 고1 때 전국체전 준우승을 했을 만큼은 되는 것 같은데. 그 정도는 되는 것 같네. 근데 지금부터야 고등학교 마지막 전국체전이다. 앞으로 국가대표 선발전을 준비하려면 더 밀어붙여야 해. 준우승 우승 같은 건 나한테 문제가 아니야. 한 번이야. 1번 대한민국 유도하면 이재영 나한테 필요한 건 한 번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 고등학교 3학년 때 전국체전에서 우승할 수 있었고 국가대표끼리 열린 상비군 명단을 확인하였습니다. 주변에는 체육대학교 유도부에 입학 장학금으로 1학년 장학생으로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어떤 때 시련이 끝나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시련은 오롯이 자신이 버티고 극복해야 한다는 것뿐입니다. 저는 고된 시간을 보내고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1학년 1학기를 마치던 어느 날 일반적인 유도부 학생들과 훈련을 하던 날이었습니다. 좋은 컨디션인 날이었습니다. 존경받는 운동 기술들을 익히는 것에 모두 큰 수고 없이 마무리했고 연습 시합을 마치려던 때였습니다. 평소에 나와 라이벌 관계에 있던 성우와 연습 시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우가 몸을 기울인 틈을 타서 성우의 왼쪽 겨드랑이에 제 왼손을 댔습니다. 그 후 그대로 앞으로 엎어치기를 시도했지만 성우가 버텼고 그래서 더 악을 쓰고 무리해서야 성우를 매치했습니다. 왼쪽 어깨가 여전히 좋지 않다는 사실을 새까맣게 잊은 채 그대로 성우 상체에 깔리게 되었고 그러자 성우가 내려앉더니 하중 때문에 저도 그만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쇄골이 분쇄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쇄골 골절은 수술 없이 쇄골과 팔을 이어주는 부분에 압박붕대를 두고 깁스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저의 경우는 다르었습니다. 쇄골이 여러 군데 조각나서 어쩔 수 없이 10개나 되는 핀을 씹어야 했는 대규모 수술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수술 후 2주 정도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했는데 아령 한 번도 들 수 없었습니다. 압박붕대를 풀기 전까지는 3개월 동안 유도 운동은 물론이고 달리기조차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3개월이 지난 후 도복을 입게 되었을 때 더 이상 유도 운동을 할 수 없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유도 운동은 낙법이라는 것이 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것을 오해한다. 유도는 사람이 바닥에 잘 떨어지면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유도의 기본과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낙법이다. 어떻게 넘어가는가, 어떻게 부상 없이 바닥에 잘 떨어지는가를 이해해야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고 경험을 통해 상대방과 더 잘 매칭할 수 있다. 그러나 저는 부상 후 트라우마 때문에 낙법조차 제대로 다룰 수 없을 정도로 되어버렸다. 바닥에 떨어지면 혹시 다시 쇄골이 부러질까봐 걱정이 되는 것이다. 색이 바뀐 핀이 잘못된 게 아닐 텐데.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한 번 더 쇄골이 골절된다면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그런 제 트라우마를 잘 알고 계신 코치님과 감독님께서는 1년 휴학을 권하셨습니다. 저는 그들의 말씀대로 휴학을 신청했고 1년 동안 휴학하는 시간 동안 앞으로 계속 운동을 할지 아니면 다른 진로를 모색할지 고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부상하고 나서 연락이 끊긴 아버지, 생계비와 학비 등 여러 좋지 않은 상황으로 인해 하루하루를 힘겹게 보내고 있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학교 근처에서 보증금 300만 원에 월 35만 원짜리 옥탑방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다른 날보다 유난히 더 방 안에 처박혀 있음이 답답해 하늘에 뜬 달이나 볼까 하고 옥탑으로 나왔던 저녁이었습니다. 어두운 하늘에 보이지 않는 구름이 많았는지 다른 날과는 달리 평소 자주 보던 비행기들조차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쩌이 자식 봐라. 안 내놓으라고. 누가 가져갔대? 며칠 좀 빌려 입자고 이 자식아.
안 돼요. 이거 엄마가 사준 거란 말이에요. 엄마 얘들아, 엄마란다. 엄마야 너만 엄마 있냐? 너만 엄마가 옷 사줘 이런 백 같은 게 나도 엄마 있거든. 근데 우리 엄마는 돈 많은 사람이야. 아무리 내가 입고 있는 옷과 같이 좋은 브랜드라도 사달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며칠만 빌려 입을까요? 안 돼요. 형들, 저번에도 제 이어폰 가져갔다가 돌려주지 않았잖아요. 이 옷은 결코 안 돼요. 엄마랑 둘만의 제주도 여행 때 엄마가 사준 특별한 옷이에요. 아직도 그런 나쁜 사람들이 있는지 보나 싶어서 한숨을 쉬며 방으로 돌아가려던 찰나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짝짝 소리가 작은 골목에서부터 옥상까지 울려 퍼졌어요. 다시 학생들이 모여 있는 곳을 향해 가니 하나는 더 크게 보이는 4명의 애들이 돌아가며 아이를 때리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본 순간 큰 소리로 아래쪽을 향해 뛰어내렸습니다. 이런 나쁜 녀석들아, 소리쳤습니다. 너희들 거기 멈춰, 말해. 나는 즉시 아이들이 모여 있는 골목 쪽으로 향했습니다. 골목으로 내려간 후 용감하게 아이들을 괴롭히는 학생들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아이 한 명을 괴롭히고 4명이 다 모여 뭘 하고 있는 거야? 너희 어느 학교야? 이런 애써. 누구신지요? 나요. 예요. 뭔데 참견하고 다니세요? 참견이란? 너네들 고등학생인 거지? 그래, 그런데 학년이 몇이야? 저는 중학교 1학년이에요. 이런. 버러지만도 못한 자식들 3살 차이 난다고 형이라고 어린이 하나 주새끼처럼 골목에 몰아넣고 돌아가면서 뺨 때리는 것이 잘하는 짓이야? 너희 어디 학교야? 당장 말 안 해 알면 무엇이길래요? 학교의 꾼들이라도 하시게 처음에는 조금 것만 주면 잘 타일러 돌려보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애들은 갈수록 제 말에 꼬리를 달고 시비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형 그냥 가시던 길 가세요. 애가 말 안 들으니까 말 좀 잘 들으라고 몇 대 쥐어박은 것 하라고요. 일 크게 만들지 말고 형 가던 길 가요. 저는 더 이상 나아지지 않을 거라 판단의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112에 신고하기로 했습니다.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112를 누르고 핸드폰을 귀에 대려난 순간이었습니다. 제 바로 앞에 서 있던 학생이 한 손으로 제 목을 쥐었고 다른 한 손으로는 핸드폰을 들고 있던 제 손을 꺾었습니다. 본능적으로 목을 조르고 있는 학생의 손을 잡아 꺾은 후 꺾인 그 손을 풀어 어깨를 잡아 발을 후려 바닥에 미쳤습니다. 그 짧은 행동이 끝난 후 뭔가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아닌데 하며 중얼거렸고 그 순간 바닥에 쓰러진 학생을 제외한 3명의 학생들이 빠르게 달려와 제게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손바닥 주먹으로 제 얼굴과 몸을 가격하며 구타당하는 동안 나는 잠시나마 학생들과 맞서 싸우고 싶었지만 생각했지만 결국에는 금세 그러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국가에서 공인하는 무도 요단자였고 또한 오랜 시간을 운동해온 이유는 사람을 해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에게 몰매를 맞아 바닥에 쓰러진 뒤 한 3분 정도 더 심하게 구타를 당했습니다. 수술한 쇄골 부위가 옥신거렸지만 다행히 출혈이나 뼈가 다시 부러진 느낌은 없었습니다. 운이 좋게도 누군가가 경찰에게 신고를 했는지 5분 정도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골목길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경찰 사이렌 소리를 듣자마자 학생들은 그대로 자리에서 달아났고 경찰이 도착하자 경찰은 저와 아이를 함께 데리고 건너편으로 향했습니다. 경찰차에 타고 근처에 있는 파출소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경찰들은 저와 아이의 정보나 달아난 학생들의 학교 인적사항 등을 물었습니다. 안 이틀 동안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도 꼭 받으라고 하셨으며 도주한 학생들을 잡으면 연락할 테니 반드시 전화를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전화를 받아야 그 학생들의 학교에 사건을 알리거나 경찰서로 사건을 송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파출소에서 나온 후에는 아이와 간단히 대화를 나누고 집으로 돌아오려고 했습니다. 어디 사니? 라는 질문에 대답하자면 네, 도봉구에 사는데 왜 여기까지 왔냐고요? 로 대답했습니다. 형들한테서 도망치려고 아니에요. 사실은 엄마를 찾으러 왔어요. 엄마. 또 아까 중1이라고 했잖아. 실은 여기 근처 이모 집에 엄마가 계실 것 같아서요.
진짜로 엄마를 찾으러 온 거야? 엄마랑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모 집 주소는 알고 있어요. 엄마는 아빠랑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데 아빠랑 커다란 싸움을 한 것 같아요. 4일 전에 엄마가 집을 나가셨는데 핸드폰을 꺼두셔서 연락이 안 돼요. 아빠와 할아버지는 엄마를 찾으려 하지 않고 그래서 혼자 엄마를 찾으러 온 거예요. 그런 거였군요. 이모 집 주소는 알아요? 아니요. 아까 말한 골목 근처가 분명한데 정확히 어떤 집인지는요. 모르겠어요. 여기저기 초인종도 눌러보고 노크도 해보고 다 해봤지만 못 찾았어요. 이모네 아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먼저 제가 살고 있던 집에 아이를 데려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이가 당장 도봉구에 있는 집에 가기는 어렵다고 생각되었고 날씨도 점점 쌀쌀해지고 있는 늦가을이라서였습니다. 저녁은 먹었어요. 이제는 밤 10시인데 아직 괜찮아요. 내일은 이모 집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불편한 왼쪽 어깨 때문에 어디에서 변변한 일자리를 찾고 있지 못했던 저는 하루하루를 연명하듯이 보내고 있었습니다. 돈을 벌어야겠다고 생각해 봐야겠지만요. 새벽 시간에 잠깐 신문을 돌린 일로 받은 얼마 안 되는 돈뿐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월세를 내고 밥을 먹고 생활에 필요한 기본 생필품조차 살 수 있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저녁을 먹지 않았지만 한 아이의 말을 듣고 집에 돌아가기 전 근처 김밥집에서 아이에게 라면 한 그릇과 김밥 한 줄을 사줬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아이와 저는 서로 별말 없이 어색하게 각자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어색하고 조심스러운 나머지 아이에게 형이 운동을 가르쳐 줄까? 그런 나쁜 애들을 만나면 혼내줄 수 있는 운동, 호신술 같은 거라고 제안했습니다. 아이는 진짜요. 근데 형, 아까 그 형들한테 엄청 맞았어요. 얘기가 사실이라서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웠지만 금방 웃어 보이며 그치 아가 형. 엄청 맞았어. 근데 형이 매 맞지 않고 반격했으면 어땠을까? 서로 싸움을 시작해서 상황이 더 악화되었을 텐데. 형이 그 나쁜 애들을 제압했다고 해도 누군가 크게 다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냥 매를 좀 맞는 게 낫겠다 싶었어. 경찰을 기다리기로 했던 거라고. 그 표정을 못 믿겠다는 게 형이 예전에는 레벨도 잘 나갔던 유도 선수였다고. 아이는 선천적으로 밝은 애였어. 저녁이 그 험한 일을 당하고도 말입니다. 호신술을 여러 가지 가르쳐 줍시다. 형, 이렇게 해요. 잘했어요. 진짜 대박이라고 말하며 천진난만한 얼굴로 웃었습니다. 그렇게 약 30분을 보낸 후 잠시 시간을 보내고 나니 아이가 졸려했습니다. 형, 오늘만 형네 집에서 자도 돼요? 그럼 오늘, 내일, 모레까지 자도 돼요? 근데 엄마를 만나야 되잖아요. 오늘 밤은 형이랑 형네 집에서 자고 내일 아침에 같이 나가서 엄마를 찾아보자. 알았지? 저는 쓰던 침대를 아이에게 내주고 여분의 이불을 아이 침대 앞에 깔고 누웠습니다. 그렇게 아이와 깊이 잠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우리 둘은 집으로 간단히 돌아왔습니다. 아침을 먹고 아이 이모 집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각자 운동화를 신고 옥탑을 나서 1층 유리 현관문을 열어서 막무가내 동네라니까 무슨 차를 이따위로 사람 나가기도 어렵다는 거야?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차 뒷좌석에서 노신 산분이 내렸습니다. 그러고는 아이를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여기가 맞네. 그래, 내 새끼 얼굴 좀 보자. 할아버지 아이는 뛸듯이 기쁘게 하며 웃는 얼굴로 할아버지에게 안겼습니다. 이 똥강아지의 아빠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요? 그래, 어제는 나와 나의 형제가 저 형제의 집에서 함께 지냈어요. 어제 저 형제가 나쁜 사람들로부터 공격당하고 있을 때 나를 구해주고 밥도 주고 잠도 재워주었어요. 되게 착하고 운동도 잘하는 형이래요. 유도 선수였단다. 아이의 이야기가 끝나자 할아버지는 콕콕 헛기침을 한 번 하신 후에 다시 아이에게 말씀하셨어요. 여타가 먼저 차에 다 있어라. 그리고 너희 엄마는 어제 집에 돌아왔어. 아빠랑 화해했대. 그러니까 아무 걱정 말고 차에 타. 하랩이 저희 형이랑 얘길 좀 하고 집으로 곧장 가자. 알았지? 아이는 돌아서서 저에게 감사합니다 하고 차에 올랐어요. 할아버지께서 몇 걸음 걸어와서 저를 봉쇄하려 하셨습니다. 이재용.
씨 되셨다고요? 네, 근데 저의 이름을 어떻게 아시나요? 어제 파출소에서 전화가 왔었어요. 제 이름을 모르셨다면 옆에 계신 다른 동료가 넘어 앉아 주었다고요. 그 자리에 누군가 있던 것이지요. 손을 돌보아 주셨을 거예요. 별일 아니에요. 어머니께서 돌아오셨고 남편과도 화해를 하셨다고 합니다. 참 다행이네요. 요즘은 일이 없어서 집에서 혼자 적적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어제 여탁이 만나서 실컷 듣고 즐겁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탁이 데려가셔서 건강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고마워요. 근데 재영 씨는 정말로 참 단정하고 잘 말씀하시네요. 유도 선수이셨다고요? 부상으로 휴학 중인 근처 체육대학 요도학과 학생입니다. 체육대학 오륜동에 위치한 학교요. 말하고 있는 건가요? 네, 맞아요. 더 참 이런 우연이에요. 제 대학 동기가 그 체육대학 경기지도학과 학과장이에요. 그래요. 우리가 도움 주고 싶고 학생 이야기를 더 들어보고 싶은데 어때요? 이번 주 금요일 점심쯤 괜찮을까요? 학교에서 만나도 좋고 학교 밖에서 만나도 좋아요. 그렇지만 사례란 말씀하실 것까지는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학생이 부담스러워할 정도로 큰 돈을 내줄 것도 아니고 금덩이 하나라도 건네줄 건 아니니까 단지 저희는 밥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나눠보자는 거예요. 이게 내 명함이니까 금요일 오전에 메시지든 전화든 연락 주세요. 요즘 나이를 먹어서 어제 한 약속도 금방 까먹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럼 들어가 볼게요. 할아버지가 주신 명함에는 한영장학재단 이사장 김한영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고 할아버지 사무실과 핸드폰 번호가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오전에 할아버지 번호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지난번에 뵀던 이재영입니다.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대학교에서 뵙는 게 어떨까요? 할아버지 친구분께서 재직하고 계신 학교이기도 하고요. 그랬죠. 저도 휴학 중이라 학교에 꽤 오랜만에 가보고 싶어요. 메시지 확인해 주세요. 메시지를 보낸 후 1시간 정도 지나서 할아버지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할아버지와 저는 저희 대학 본관 앞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본관이나 벤츠 앞에서 앉아 교정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멀리서 잘 차려입은 정장 차림을 한 지그시한 분께서 걸어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바로 할아버지셨어요. 전에는 고급 외제차를 타고 학교 안으로 들어오실 줄 알았는데 할아버지는 학교 정문부터 꽤 먼 거리인 본관까지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만나니 또 반가웠어요. 그런가요? 그때도 자려 들어가셨나요? 할아버지도요. 미래는 이뻐 고양이다. 그럼 형은 집에 얼마나 형하면서 칭찬을 듣았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혼이 다 빠졌다. 점심시간이니까 학교 구내식당이 어때요? 체육대학이라 구내식당인데 음식이 맛있어. 그래요. 그러면 구내식당에서 점심 먹고 우리 같이 걸을까요? 처음에 할아버지께서 옛날 대학 시절 생각이 나서 학교 규정을 산책하자 했다고 생각했어. 본관을 나와서 5분 정도 걸어가다가 운동장을 지날 즈음에요.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름은 이재영이라고 했지요. 학교 유도부 2학년생이고 일반 살인중학교에 다니다가 수카호 때 고등학교 3학년 내내 전액 장학금을 받았던 유도 영재였다고요. 대학 진학에서도 1년 동안 좋은 성적을 냈었고 그때 근데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지금은 나쁘다가 제대로 못 쓰는 정도라니까요. 어머니는 재홍씨 고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그 후 어디에 계신지조차 모르고 지내고 있습니다. 전수로서 당장 성적도 못 내고 있어서 장학금도 받을 수 없어 학비도 문제겠죠. 아니, 근데 할아버지는 어떻게 내 이야기를 일일이 하나하나 다 아시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넉넉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옥대학이나 재영씨가 나온 고등학교나 저의 장학재단에서 지원하고 후원하는 학교예요. 그러다 보니 본의 아니게 재홍씨의 고등학교와 대학교 시절 이야기를 알아게 됐고요. 뭐 그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었지만 2차 저 차재영씨 감독님과의 통화가 되었는데 아니, 이분이 저희 재단으로 찾아와 한번 만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재영씨 감독님을 만나 잠깐 미팅했어요.
감독님께서는 재영 씨가 수술을 받은 이후로 트라우마 때문에 앞으로 더 운동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럼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좋겠느냐 물으니까 라고 물었더니 글쎄요. 이 감독님은 묵묵부답하며 망부석처럼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얼굴에 엷은 미소를 지으시고 말씀을 계속하셨습니다. 한 5분 뒤에 감독님께서 다시 입을 열고 재영 씨 선수 생활은 아무래도 모두 다 끝난 것 같다고 말하셨습니다. 하지만 재능이 뛰어나고 동료나 선후배와의 교우 관계, 그리고 리더십까지 좋다며 유도 전공을 살려주길 원한다고도 하셨습니다. 또한 인품이나 성정도 참 괜찮은 학생이라고도 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 감사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던 중 감독님이 이야기하면서 그 얼굴에 화색이 돌던 감독님은 확 하고 낯색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러세요? 어디 갑자기 몸 불편한 데라도 있으세요? 물으니 아니라고 사실은 돈 문제라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네,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무슨 돈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영 씨 학비랑 앞으로 유도 지도자 과정에 들어가야 할 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동안 재영 씨가 워낙 출중한 실력으로 학교를 빛냈으니 학교나 장학재단에서 학비를 지원하는 게 당연했는데 이제 그럴 처지가 아니라고요. 재영 씨는 그냥 평범한 학생으로 남을 것입니다. 돌아가게 됐다고 하셨구나. 그리고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아서 남은 대학 생활을 잘 마칠지 모르겠다며 걱정이 하셨던 거죠. 재영 씨가 유도 선수로서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는 건 제가 만나기 전에 몇몇 기사를 읽어서 알고 있었어요. 근데 감독님께서 직접 그렇게 찾아오셔서 자기 아들을 부탁하시거나 말씀하시는 걸 보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또한 이재영 씨 당신은 여러 사람에게 참 좋은 사람이었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저는 자연스레 고개를 숙였고 눈물이 한 방울씩 뜨거워지며 눈을 비집고 새어나왔습니다. 마음을 다잡고 할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감독님도 할아버지 아니라 이사장님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제 더는 학교나 장학재단에서 주는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충분히 받아왔다 생각하고 계시다시피 더는 선수로서 학교를 빛낼 수 있는 처지도 아니에요. 지도자가 되어도 선수 경력이 끊겨버린 이상 학생들을 지도하는 능력도 미비할 거예요. 죄송하지만 사랑하겠습니다. 또한 2주 전에 특전사 서류를 지원했습니다. 이제 모병관에게 전화할 때도 됐고요. 몸이 편한 건 아니지만 어차피 특전사에 입대하면 살아야 하니까 사라질 거예요. 말씀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드립니다. 그 이유도 실력만큼 자기 생각도 아주 뚜렷합니다. 근데요, 재영 씨,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을 줄 알고 도둑질도 해본 사람이 할 줄 안다는 거죠. 도움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도움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도움을 받을 줄 모르는 사람은 도움도 줄 수 없습니다. 이사장님의 말씀은 한없이 따뜻했지만 왠지 한숨이 나왔어요. 그 마음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선수가 아닙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 1학년 때까지 10년 가까이 운동해왔지만 아직까지 경험하지 못한 것이 더 많다는 사실이죠. 그런 경험을 통해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에는 올림픽 금메달 출신이어야 한다는 조건이나 자격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도 잘 알아요. 그러나 시간 문제죠. 저는 고작 10년 정도 선수 생활을 했지만 20년에서 가까이 30년 경력을 쌓은 선수들이 학생들을 지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설령 제가 유도 지도자가 되더라도 저보다 훌륭한 분들이 있어서 그 자리를 뺏거나 다르지 않을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지도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시간 문제일지도 모르겠지만 재홍 씨 말이 맞을 수도 있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재영 씨 감독이 제 장학재단까지 찾아와 그 어려운 돈 문제를 부탁하고 가셨을까요? 재영 씨는 안쓰러운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동정이나 연민 때문이 아니라 재영 씨가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독님은 그 점을 인정하고 여기까지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영 씨가 유도 지도자로서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지지 않을 거라는 것이에요. 경험이나 성과가 많은 사람이지만 누구든지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건 그 사람의 개인 선택이죠.
재영 씨가 지도자가 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눌러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특전사의 지원을 받았다고 하셨죠. 모집 담당자가 전화 온 경우 불합격 소식부터 알려줄 것입니다. 저는 특전사에서 전역했어요. 쇄골을 얻어목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낙하산 못 쓰거든요. 특히 그 부위에 인공적인 치료를 받은 사람은 국가가 받아줄 리가 없어요. 이제 여름이 막 지나가고 있으니 내년 개학까지 6개월 정도가 남았네요. 운동은 조금씩 가볍게 몸을 푸는 정도로 해보시고 이제 학과 이론과 지도자 교육에 집중해주세요. 그래도 이사님, 감독이나 학교 이사님께서 저를 받아들여 주시곤 하셔서 감사합니다. 받아줘도 되고 안 받아줘도 돼요. 손자에게 돌봐주고 밥 먹이고 친형처럼 하룻밤 같이 지내주세요. 제가 보내준 분 정도면 지도자가 아니라도 어떤 일을 해도 잘 됩니다. 그런데 지성이 만 감천이라는 말도 있죠. 이제 식사하러 가요. 그렇게 해서 저는 감독님과 이사장님의 도움을 받아 학교 공부를 하다가 경기지도학과 전공으로 전과했고 4년 후에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이사장님의 말씀대로 특전사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은 후 군제검에서 쇄골 분쇄골절과 어깨 문제로 군면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지 얼마 안 된 후에 고등학교에서 코치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코치로 일하면서 체육학 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연락이 끊겼던 아버지와 다시 연락이 닿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버지를 제가 현재 거주하는 집으로 초대하여 환영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으로 건강이 크게 약화되어 있었지만 현재는 병원에 입원하여 중독 치료와 해독 치료를 받으시면서 다시 정상적인 삶을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다. 석사 과정을 마친 저는 이어서 박사 과정에 진학했으며 여전히 모교인 고등학교에서 코치로 일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지도자가 되는 것이 당연한 꿈이지만 제가 존경하는 감독님과 이사장님을 생각하면서 지금은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사명으로 하루하루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무술이든 살법과 활법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힐 목적으로 공격을 가하는 것은 살법이고 상해를 입거나 부상당한 사람을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활법입니다. 제 삶의 은사가 된 감독님과 이사장님, 그리고 제 모교인 고등학교와 체육대학까지 저는 학생들에게 유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마음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긴 사연을 들어주신 애청자분들께 감사 말씀을 전하며 이만 사연을 맺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